네, 파워마켓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이투자증권 이성호 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대호 앵커가 없어서 섭섭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름다우신 분이라니까 훨씬 더 즐겁습니다. 그 대답을 바랐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부장님 처음 뵈서요. 현재 이 장세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보통 5월장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시던데요. 부장님은 어떠신가요? 전반적으로 5월 정도는 좀 조정이 좀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상으로는 뭐 상승세가 계속되는 건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볼게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코스피가 오늘 닷새 만에 반등하고 있고 그 힘도 약하지는 않습니다. 이 월요일장에서는 반등하다가 흐름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장에서는 뭐 오후장 들었어도 지금 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코스피가 강하게 반등하는 것이 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는 반등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반등하는 거는 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뭐 말씀하셨다시피 월요일 날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가 조금 됐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좀 밀렸었고요. 너무 많이 나왔었죠. 거기다 이제 어제 휴일 동안 해외 증시가 굉장히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달러화가 그동안 강세를 보이다가 약세로 전환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상품 시장을 비롯해서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가져왔고 그런 것들로 뉴욕 증시도 크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단기간에 한 100포인트 정도 급락했는데 반등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반등이다. 그렇다면 이번 반등의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아래 위로 그냥 그 박스권으로, 좀 당분간 박스권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위에 에너지를 축적한 후에 다시 고점을 뚫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서 반등을 해서 한 20일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지난주에 기록했던 저점을 약간 깨는 수준까지도 살짝은 깰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두 개가 그렇게 크게 큰 차이는 없고요. 네. 반등 단지 이제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질 거는 없다. 다만 기간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조정의 폭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위쪽으로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서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5월 들어서 여러 증권사에서 뭐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시장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배경에는 물론 뭐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타 저희가 신경 써야 할 위험한 요인들도 없지는 않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좀 신경 써야 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많이 올라왔겠다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악재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그 바닥에서 터닝하고 올라올 때는 악재가 나와도 그걸 충분히 감수하면서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와서 지금 헉헉거리고 있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그런 게 나왔는데 일단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달러화의 방향성입니다. 달러화가 요번에도 증명이 됐습니다만 달러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전체 시장이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 글로벌 주식시장, 상품 시장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니까 반대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거의 이제는 이런 것들이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달러와 강세가 된다는 게 결국 이제 제일 나쁜 건데 이 강세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유럽 문제,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슈피겔주에서 보도를 했다시피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제 탈퇴를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채무 재조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유로가 약세를 보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달러와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유로존 문제가 어떻게 이게 잘 스무스하게 해결이 되느냐가 달러와 강세를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6월 말에 2차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달러를 푸는 게 이제 좀 어느 정도 끝난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 2차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로 좀 전환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과연 그렇게 될지는 사실은 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뭐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뭐 최근에 미국의 경기가 뭐 GDP도 그렇고 별로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차 양적 완화를 일단 그만둔다 해도 여전히 지난번에 버냉키가 얘기를 했다시피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걸로 다른 채권을 사는 소규모 양적 완화가 계속될 수가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3차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양적 완화가 된다고 그래서 과연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냐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달러 강세를 유발을 하고 시장이 좀 부담으로 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6월 말 양적 완화 종료 이후에 실제 연준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가 유동성 환경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테고요. 이 부분이 달러와의 향방에도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또 최근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는 유로존의 재정 위기라는 부분 역시 달러와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변수다. 때문에 저희가 체크를 해야 할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이 부분과 맞물려 있는 것이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일 겁니다. 뭐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상승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외 뭐 은이라든지 곡물 가격 또 원유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했다가 또 반등을 아주 강하게 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연동해서 사실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증시 흐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텐데요.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근데 원자재를 한꺼번에 묶어서 본다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개별 또 이렇게 되는데 은 가격 같은 것은 사실 뭐 일주일 만에 3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어떤 수급이 무너져서라기보다는 마침 그 고점에서 시카고 성물거래소에서 증거금을 4번이나 이렇게 연달아서 올리면서 그렇게 급락했던 측면도 크고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건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인데 대부분 원자재는 공급은 좀 일정한 그런 상황인데 수요가 갑자기 느는 거죠.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중국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이 세계 원자재의 블랙홀이다라는 그런 닉네임을 들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원자재를 다 빨아 들어가면서 수급이 무너지면서 이제 굉장히 그때 가격이 올랐었던 그런 적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 어떤 공급이 리비아 사태라든가 뭐 그런 것처럼 공급이 일시적으로 좀 덜컹거리는 경우에 가격이 급등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추세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요인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달러의 방향입니다. 어느 나라가 이걸 뭐 원자재를 수출을 할 때 나중에 이렇게 달러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나중에 박달러를 거래를 해서 자기 나라로 갖고 오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들어온 돈이 적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들어온 돈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 어느 정도 자기네 나라 통화로 봤을 때 이익이 같다라는 측면에서 가격 상승의 요인이 있다.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는 게 두 번째 요인이고요. 세 번째 요인은 자금의 흐름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르지만 돈은 수익률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상품 시장 자체가 실제로 수요와 공급과 상관없이 하나의 투기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돈이 많이 번다 그러니까 많은 투기 세력들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좀 오버로드가 걸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최근의 상황은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요인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수급보다는 어떤 그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달러 약세와 좀 더 맞물려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는 게 2005년에서 2007년 그때보다는 좀 탄탄하지 못하다. 그렇죠.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게 나오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 원자재 뭐 ETF도 있고 관련주도 있는데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저는 뭐 그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플럭슈에이션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크를 안고 여러분들이 그걸 책임질 수 있을 때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에 의해서 유동성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도 클 수 있습니다. 일단 추세 자체는 뭐 무너졌다라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선진국 경기 회복이 약간 둔화되면서 달러화의 움직임도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어졌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 선진국 경기 회복이 약간 둔화되는 과정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중국 쪽이었거든요. 특히 최근에 주도주가 약간 주춤하면서 이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들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나온 중국 물가지표 관련해서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요.
중국 물가가 여전히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작년 10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됐던 어떤 그 중국의 긴축 정책이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물가는 한 6월 정도에 피크를 치지 않을까. 네. 지금 뭐 그런 전년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7, 8월 정도 지나야 그리고 지금 금리를 여기서 한두 차례 더 올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좀 보는 그런 상황이 와야 중국이 비로소 보다 더 이제 경제가 확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지금 나쁘냐. 1분기 GDP가 여전히 뭐 9%가 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뭐 좋고 어저께 무역 수지도 나왔습니다만 네.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실제적으로 지금 다운되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 그거 자체가 정말 사끝나는 넌센스 아닌가라고 싶고요. 여전히 중국은 그냥 어느 정도 잘 흘러가고 있고 또 긴축이 온다고 그래도 경제를 죽이자고 긴축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과열된 거를 좀 막자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긴축이 중국의 어떤 경제의 이 하드랜딩을 유도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중기적으로 중국 관련주에 지금 관심 가지는 것도 무리 없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어차피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중국의 긴축도 어느 정도 끝나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이럴 때 사셔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변동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일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 다음 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금리 사실 이번 달에는 올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대세였습니다만 금통위 일정이 다가올수록 동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에 따른 시장 대응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오늘 지금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2,600억이 지금 넘는 걸로 나오고 네. 있는데 어저께도 월요일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따라서 매물 소화 과정은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따라서 이번 옵션 만기와 관련돼서 종가에 그렇게 크게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뭐 많이 나와봤자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정도면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요. 또 베이시스가 여기서 터닝을 한다면은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옵션 만기는 그렇게 끝을 내고요. 금리는 일단 저는 올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전문가들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한 경우에 한 75% 정도가 네. 올릴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은의 뭐 김중수 총재가 뭐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거 보면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쫑쫑걸음이죠. 네, 그렇게 이제 가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 또 늦추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직 절대금리 수준이 3% 수준으로 다른 이머징 국가라든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높질 않다라는 거고 또 물가 상승이 지금 지속이 되면서 뭐 오늘 기사가 마침 나왔습니다만은 실질금리가 5개월 연속 마이너스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결국 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려야 시중금리도 조금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이게 사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난다는 게 뭐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려서 경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좀 단기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가계의 경제 또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축도 되고 실질금리 마이너스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다만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들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시장에 뭐 크게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다. 뭐 0.25%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그래서도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뭐 특별히 떨어진다거나 그러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다면 하는 쪽에서도 져야 하는 부담이 조금은 더 늘어나는 걸 테고요. 일단 내일 결정 모레죠.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상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어주셨고요. 오늘 짚어볼 수 있는 변수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이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